안녕하세요. 저는 컴퓨터 공학 전공하고 있는 컴공 학부생입니다. 오늘은 V2X라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체계에 사용되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도 처음 공부해보는 파트라서 이런 게 있구나라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질문이나 중간중간에 좀 궁금한 거 있으시다면 아까 채팅으로 알려주셨듯이 채팅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가능하시면 그 태그 걸어주시면은 제가 지금 디스코드 화면을 못 봐가지고 소리로 채팅이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태그로 알려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V2X가 무엇이냐? Vehicle to Everything 이라는 약자인데요. 이 말은 이제 차와 이제 모든 것들이 연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V2X에 어떤 구성이 되어 있느냐? V to V, Vehicle to Vehicle이고요. 차량 간. 그리고 Vehicle to Infra, Vehicle과 Infra. Infra는 보통 이제 이러한 여기서는 막 신호등처럼 되어 있는데 신호등도 그럴 수도 있고 뭐 노선 기지국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vehicle to pedestrian 사람과 차와 사람 간의 통신이고요. vehicle to network 차와 이제 네트워크 간의 통신입니다. 이렇게 차와 모든 것들을 연결시키자라는 게 이제 V2X의 개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의 저자는요, 이러한 분인데요. 퀄컴에서 일하고 계시고 리서치 엔지니어로 일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이제 와이어리스 커뮤니케이션, 이제 주로 네트워크 정말 공부하시고 이제 연구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제일 주목하고 싶은 거는 퀄컴이라는 점인데요. 왜냐하면 퀄컴이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해외 기업 중에서는 가장 V2X를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물론 이건 윤쌤한테 물어본 결과긴 한데 물론 기사도 많이 나와 있고요. 찾아보시면 퀄컴이 이제 V2X 통신 기술 분야의 선두 기업인데요. 일단 퀄컴이 자사의 칩셋을 만들어서 그 칩셋을 이제 V2X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칩셋도 만들어 놓았고 이제 그 칩셋을 가지고 이제 각 나라마다 그 표준이 달라가지고 각 나라마다 이제 V2X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얼마 전에 표준을 정했는데요. 보시면 23년 12월에 정했습니다. 한 8개월, 6개월 됐죠. 이렇게 이제 정한 표준이 이제 LTE V2X 방식이었습니다. 왜냐면 네트워크가 항상 그렇듯이 이 약속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떤 표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은 서로 어떻게 통신할지도 모르고 그런 이유 때문에 지금까지 조금 더뎠다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V2X 방식을 LTE로 선정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기반으로 이제 많은 발전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LTE V2X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논문은요, LTE VTX에 대한 논문인데 먼저 이제 딱 두 파트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이제 V2X에 대한 좀 기술 스택이나 이제 오버뷰의 느낌의 한 파트가 있고요. 그 두 번째 파트는 이제 테스트 시나리오나 그리고 테스트 시나리오에 대한 그 결과 퍼포먼스에 대해서 이제 기술하고 있는 파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제가 소개해 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오버뷰 부분인데 제가 또 이제 네트워크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그 네트워크에도 이제 레이어가 있지 않습니까? 레이어에서 이제 먼저 피지컬 레이어 부분에서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트워크를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이 피지컬 레이어가 어떤 느낌이냐면 유선 네트워크에서는 그런 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선 네트워크에서는 주파수라고 이해하시면은 좀 이해하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거 LTE니까 무선이겠죠? 그럼 그 주파수를 통해서 어떻게 보내는데에 대한 설명이 이제 통신 방식이 SCFDMA 방식입니다. SCFDMA 방식을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SCFDMA는 뭐냐? Single Carrier Frequency Division Multiple Access라는 말인데요. 저 처음에 이 말이 뭔 말인지 몰랐는데, 먼저 FDMA라는 방식은 그 프리퀀시를 나누어 가지고 다중의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사용자들이 이제 프리퀀시를 차지하고 그 프리퀀시를 사용하는 거겠죠. 원래라면은 그 프리퀀시 전체를 사용했다면은 사용해서 이제 사용자가 한 번에 보낼 수 있게 하였다면은, 근데 그러한 문제점에서는 이제 한 사용자가 모든 프리퀀시를 차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용자가 그 프리퀀시를 사용하지 못하겠죠. 근데 이 방식은 이제 프리퀀시를 나누어서 각 사용자가 그 프리퀀시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는 싱글 캐리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근데 이 싱글 캐리어라는 개념을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먼저 이런 OFDMA 방식을 설명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은 무엇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그냥 FDMA는 정말 프리퀀시를 나눠 주파수를 영역들을 나눠 가지고 사용자에게 할당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때는 한 사용자가 어, 그 프리퀀시를 다 사용하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 이제 그 뒷부분 그 사용자가 다 사용한 그 이후의 시간을 우리가 고려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고려한 게 이제 OFDMA고 이제 여기서 O가 오소고날 이제 직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여기 타임이라는 개념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OFDMA가 이제 시간축과 주파수 축을 나누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프리퀀시를 각각 나누어 가지고 이제 사용자에게 할당시켜서 사용자가 보내게 하고, 그리고 그 시간이 끝나면은 또 이제 다른 사용자가 그 프리퀀시를 차지해 가지고 또 보내게 하는, 이런 이제 좀 효율적으로 이제 프리퀀시를 차지할 수 있는 기술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게 OFDMA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OFDMA 방식에서 조금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뭐 장점이자 문제점은 이렇게 사용자들에게 프리퀀시를 다 할당시키면은 그 프리퀀시를 동시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병렬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근데 병렬 처리가 되게 되면은 결국 이제 연산의 비용이 많이 들 것이고 그만큼 이제 전력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제 좀 유식한 말로 이제 peak to average power ratio 그 PAPR이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병렬 처리를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의 문제점은 오케이 이렇게 하면 성능은 좋지만 근데 이 전력 소비가 높아지면은 예를 들어서 휴대폰 같이 배터리를 사용하는 제품이면은 그 배터리가 결국 빨리 죽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또 문제가 되겠죠. 트레이드 오프 측면에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SCFDMA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앞에 거와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데라고 보시면 이게 그림이 좀 다르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프리퀀시가 나눠져 있습니다. 프리퀀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렇게 각 사용자가 이렇게 다른 데이터를 보내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프리퀀시를 좀 뭐라고 하죠? 프리퀀시를 이제 연속적으로 배치하여 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멀티 캐리어가 아닌 정말 싱글 캐리어 한 번에 보내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 주파수를 통해서 여러 주파수를 통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의미를 가진 데이터가 쭉 가지만 결국 이제 병렬 처리를 안 해도 되는, 병렬 처리를 안 해도 되는, 그렇게 연속적으로 쭉 보내면 되는 그런 효과를 얻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는 이제 피크 투 에버리지 파워 레티오가 낮아집니다. 이제 병렬 처리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하지만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합쳐지는 그 과정에서 손실되는 데이터가 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감소하더라도 휴대폰 같은 곳에서는 이 알고리즘을 이런 통신 방식을 사용해서 배터리를 좀 아끼겠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래서 주로 그래서 기지국에서 이렇게 다운링크를 할 때는 업링크라고 하나요? 아무튼 기지국에서 휴대폰으로 쏠 때는 OFDMA를 쓰고요. 왜냐면 기지국은 배터리 신경을 잘 안 써도 되니까. 그리고 핸드폰에서 기지국으로 보낼 때는 주로 SCDMA를 쓴다고 합니다. 네. 아유, 어렵네요. 그리고 왼쪽은 제가 그래도 조금 이해하려고 좀 그린 건데 이걸 설명하는 게 제가 볼 땐 또 더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서브캐리어, 블럭, 서브프레임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런 SCFDMA가 이루어져 있는데 심볼이 그냥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서브캐리어가 그러한 나누어진 프리퀀시의 그러한 어떠한 하나의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러한 서브 캐리어의 집합이 하나의 블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블럭이 결국 이제 전송 단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정확한 그림이라고 생각 안 하고, 그 동시에 이 오른쪽도 정확한 그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SCFDMA의 좀 세부적인 부분은 또 저도 따로 공부해야 될 것 같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래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SCFDMA는 결국 하나의 싱글 캐리어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전력 소비가 낮고, 그리고 하지만 그만큼 데이터 손실도 조금은 있다. 하지만 그거 감소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어떻게 데이터가 전송되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그럼 이제 어떤 데이터가 전송되냐라고 말씀드리면은 이런 이름은 생각하실 필요 없고, 컨트롤 인포메이션이 가고요, 데이터 인포메이션이 갑니다. 인포메이션 종류는 두 개가 있고, 그 각각 또 다른 채널로 전송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무엇이냐라고 설명을 드리자면, 데이터 인포메이션은 결국 진짜 전송하고자 하는 그 데이터를 의미하고요. 그리고 컨트롤 인포메이션은 그 데이터가, 그러니까 어떤 부분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 어떤 부분은 어떤 것을 의미하고에 대한 설명이 첨부되어 있는 그러한 인포메이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를 보내고 컨트롤을 보내서, 방금 너가 보낸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였구나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각각의 채널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각각의 채널로 보내게 되어 있는데, 이 채널을 구성하는 그 방식도 또 이제 또 나라마다 다르고, 또 선택하는 또 방식이 다르다고 합니다. 그 방식으로는 이제 어드제이스트 파트, 이제 넌 어드제이스트 파트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채널이 두 개가 붙어 있냐, 아니면 채널이 서로 떨어져 있냐라는 겁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붙어 있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게 붙어 있느냐, 이게 안 붙어 있느냐, 이게 뭐가 다르고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여기서 흰색 부분 있죠, 흰색 부분. 이제 흰색 부분이 이제 트랜스밋 블럭, 즉 데이터 인포메이션이 보내지는 그런 채널이고요. 이 회색 채널은 컨트롤 인포메이션이 보내지는 채널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항상 이게 데이터가 보내지고 컨트롤이 옆에서 보내지고, 데이터가 보내지고 컨트롤이 옆에서 보내지고, 이렇게 채널이 두 개 같이 붙어 있는 거를 어드제이스트 방식이라고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 방식의 또 장단점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데이터를 보냈을 때 이제 데이터 인포메이션을 보내죠.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바로 옆 프리퀀시에서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접근성이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도 조금의 문제인 것은, 이렇게 보냈을 때 이 두 채널이 서로가 간섭이 있을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죠. 근데 여기서 진짜 문제점은 한마디로 이 데이터를 설명하는 거는 이 컨트롤 인포메이션밖에 못하는데, 얘네들이 간섭이 일어나면은 조금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 오프니까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번은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똑같은 방식인데요. 보시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 부분을 보내는 곳과 이제 컨트롤을 보내는 곳이 다릅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말했던 그 서로 간의 간섭이 일어날 확률이 매우 적어지겠죠. 하지만 또 아까 A번의 장점이었던 그런 인접성, 그 접근성이 여기서는 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결국 트레이드 오프에 따라서, 또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어떠한 것이 더 좋냐라고 했을 때 이제 미국은 이제 A를 택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스키마가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러한 스키마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피지컬 레이어에서 안 보이는 주파수를 통해서 LT V2X는 이러한 방식으로 이제 전송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파트는요, 리소스 얼로케이션 파트인데요. 그래서 PC5 모드 4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그냥 LT V2X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PC5가 또 LTVX의 또 다른 이름이고, 모드 4는 이러한 V2X를 개념을 지정하는 뭐 3GPP에서 만드는 그러한 모드 방식인데요. 뭐 3도 있고, 이제 여기서는 4로 말하는 건데요. 4가 이제 LT V2X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리소스 얼로케이션, 그러면 자원 어떻게 할당받냐?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채널 어떻게 우리가 할당을 받냐라는 건데요. 여기서는 Sensing Based Semi Persistent Scheduling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저도 이 알고리즘을 진짜 정확히는 이해하지 못했고,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이해했는데요. 여기서는
이 알고리즘 기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알고 있는 지식에서 좀 이해한 바로는 콜리전 어보이딩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채널을 이제 센싱을 합니다. 채널을 이렇게 센싱을 하는데 센싱을 하면서 이 채널이 지금 비지한다. 이 채널이 지금 비지하지 않다. 라는 것을 이제 센싱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비지하다면은 이제 다른 것 찾아야겠다 하고 다른 것 찾고 이제 그 채널이 이제 비지하지 않다면은 그 채널을 이제 셀렉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채널을 선택해 가지고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밑에 부분도 제가 이해하고 싶었는데 이 이해하는 게 너무 힘들어 가지고 제가 완벽하게 이해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파트가 의미하는 거는 조금 더 효율적인 전송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데 저도 이거는 조금 더 공부해 가지고 또 다음 V2X 시간에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이 아니라 이제 테스트 시나리오에서는 도대체 이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냐, 그리고 어떤 걸 테스트했고 결과가 무엇이냐. 결국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이러한 LTE V2X가 이렇게 구성돼 있어. 오케이. 근데 이게 진짜 쓸만하냐? 이게 정말 각광받고 있는 기술인데 이게 정말 쓸만하냐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파트가 있는데요. 그 전에 이제 여기서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로 말하고 있는 게 첫 번째로 이제 나중에 이걸로 이제 시나리오를 평가하기 때문이죠. 패킷 에러 레이트, 말 그대로 이제 에러율이죠. 이거는 낮을수록 당연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레인지, 과연 어떤 범위까지 커버를 하느냐, 정상적으로 패킷을 주고받냐라는 거고요. 그리고 인터 패킷 갭, 이거는 무엇이냐면 직전에 패킷 보낸 것과 이제 다음 패킷 보낸 것, 그리고 그 사이에 그 간격을 말하는 겁니다. LTE V2X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기적으로 브로드캐스트, 그러니까 전체 전송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그러면 당연히 그 주기성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기성이 있기 때문에 이 첫 번째 패킷과 그 다음 패킷의 그 갭을 안다면은 내가 분명히 주기적으로 지금 패킷을 받았어야 했는데 패킷을 못 받았네? 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 그거는 이제 미싱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채널 비지 레티오, 진짜 아까 말했던 채널이 얼마나 좀 바쁘냐 그거고, 이제 인포메이션 이제 에이지, 이건 또 재밌던데 정말 그 인포메이션 그 메시지의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그래 얼마나 오래됐느냐, 최신 정보 친구가 최신 인포메이션이 얼마나 나이를 먹었느냐에 대한 정보입니다. 당연히 이게 에이지가 늙으면 늙을수록 안 좋은 거겠죠. 당연히 V2X는 도로 위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통신이고 그것은 당연히 즉각적으로 반응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심각하게 느리지는 않아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준으로 이제 테스트 시나리오를 한번 보겠습니다. 테스트 시나리오는 이제 세 개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컨트롤 필드 테스팅, 먼저 조작된 그런 환경에서 테스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믹스드 트래픽 테스팅, 그 트래픽을 조금 혼합해서 이렇게 쭉 한번 주행을 하더라고요. 그 결과를 또 말해주고 있고, 그리고 컨저스팅 테스팅은 진짜 일부러 그 혼잡성을 만들어 가지고 테스팅을 하는 겁니다. 차례차례대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 컨트롤드 필드 테스팅에서 V2V LOS 로스인데, 이거는 이제 라인 오브 사이트라고 해가지고 쉽게 설명하자면은 이제 중간에 장애물이 없는 겁니다. 진짜 내시야로 한 번에 쫙 일직선으로 보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한마디로 이런 상황에서는 네트워크가 통신이 잘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V2V 차량 간의 통신이 잘 되었느냐, 이 부분에서는 이제 차량 번호 31과 이제 101 이렇게 이제 중간에 아무 벽도 없을 때 통신 잘 되었느냐라고 보시면은 여기서 여기서 300바이츠, 1400바이츠 이렇게 두 개의 선이 있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V2X에서 보내는 그런 필수 메시지 중에서 BMS라는 게 있습니다. BSM이 있습니다. 베이직 세이프티 메시지인데요. 그 안전 메시지를 반드시 같이 보내야만 하는데 그 안전 메시지의 최대 크기가 이제 365입니다.
365라서 여기 365바이트를 보낸 거고요. 파란색이. 그리고 하나는 1400바이트인데 그 패킷의 메시지가 더 길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안전 메시지 말고 또 추가적으로 보내게 된다면. 그래서 그 길어지는 그 패킷의 최대 길이를 이제 또 1400이라고 지정해 놓고 이렇게 시나리오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1400바이트는 이제 900에서 그리고 360은 이제 1100에서 이렇게 하나 끄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A는 이제 어프로칭 방식이고 B는 세퍼레이팅, 그러니까 멀어지는 거랑 가까워지는 거 각각을 측정한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평균적으로 이런 V2V 로스 상황에서 1400바이트의 패킷은 900m까지 이제 잘 가더라. 900m까지 잘 인지하더라. 그리고 365는 이제 1100m까지 잘 인지하더라. 아주 유용한 것 같습니다. 900m와 1100m면 아주 멀리서도 잘 인지하고 있는 거겠죠. V2V 로스는 정말 유용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다른 상황인데요. 그리고 V2V인데 근데 아까 말했던 그 로스 상황에서 N입니다. 즉 이제 일직선을 상에서 바라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same line 블락킹입니다. 여기 보이듯이 지금은 31번과 12번의 통신인을 말하는 건데요. 이 중간에 차가 한 5대 있고 그리고 이게 하울 여기 거대한 그 트럭 같은 화물차가 이제 하나 있는 겁니다. 과연 이 상황에서 과연 통신이 잘 될까라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1400바이트는 180m. 근데 365바이트에서는 200m.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실망스러운 그러한 상황이죠. 근데 저도 이걸 좀 자세히 생각해 봤을 때 일단 이 시나리오가 좀 극단적이긴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차 5대가 그냥 나란히 서 있고 또 맨 뒤에 화물차가 서 있는. 그런데 이 상황이 가능하려면은 결국 차가 막히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그럼 차가 막힌다는 것은 결국 비이클의 스피드가 높지 않다는 거고, 그렇게 치면은 뭔가 180m라 이제 200m가 수용 가능한 정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이 상황도 어떻게 좀 성공적인 그런 시나리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V2V 상황인데 또 이제 엔로스 상황이고, 근데 이것은 이제 교차로에서 이렇게 차가 이렇게 오고 그리고 이 31번 차는 여기서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럼 교차로에서 이렇게 서로 이제 나란히 있지 않고 이게 직각적으로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잘 패킷을 주고받냐라고 봤을 때 1400m에서는 370m, 그리고 365m에서는 440m가 있는데요. 또 이것도 제가 딱 숫자만 보았을 때는 되게 좀 매력적이지 않은 숫자인데 아까처럼 막 900 나오고 1100 나오고 그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물론 여기 지금 대형 트럭이 2개 쌓여져 있지만,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여기서 갑자기 31번 차가 갑자기 툭 튀어나오면은 101번 차가 브레이크를 쫙 밟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뭘 찾아봤냐면 급정거했을 그 안전거리를 찾아봤어요. 안전거리. 브레이크를 급제동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거리를 뛰어나야지 앞에 차와 박지 않을까라는 것을 했는데요. 찾아봤는데 대략적으로 그 스피드 1km당 1m를 띄우면 된다고 해요. 그러면 370m와 이 440m가 너무 충분한데, 이거 뭐 거의 레이싱카이지 않는 이상은 370km나 440km가 일어나지 않을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합리적인 숫자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재밌는데요. V2V 상황에서 이제 31번과 12번 사이의 통신인데 여기서는 서로가 이제 빠르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빠르게. 여기서 이제 70 제가 이거 읽을 줄 잘 모르는데 mph, 80 mph 이렇게 서로 빠르게 샥 지나가는 건데요. 이거 까먹긴 했는데 80인가 70이 한 110인가 120을 넘어가더라고요. 아무튼 굉장히 빠른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서로의 통신이 잘 되었는가라고 보았을 때 평균적으로 이제 1400바이츠짜리는 800m, 365바이츠는 이제 1000m로 이제까지 정상 통신되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아주 유익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 또 뭐냐? V2I 인프라와 이제 통신하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제 인프라는 RSU로 말하는 거고 RSU는 어, 어, 로드 사이드 유닛입니다. 로드 사이드 유닛. 이것도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노선 기지국이더라고요. 그쵸? 우리 거리 중간중간마다 있는 그 기지국과 잘 통신을 하냐라는 거였는데, 이거는 너무 완벽한 그것을 보여줬습니다. 네, 1400m에서도 365m에서도 최대 사이즈 1400. 왜냐면 이 시나리오가 최대 길이가 1400이었거든요. 1400m였거든요. 그래서 최대 성능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이제 하나가 막혀 있을 때, 하울로 이렇게 막혀 있을 때, 화물차로 막혀 있을 때는 어떻게 되어 있냐라고 했을 때 1400에서는 710, 그리고 365에서는 이제 1160m. 또 여기 것도 정말 좋은 성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좀 설정된 상황에서의 테스팅은 이제 끝났고요. 이게 설정된 상황에서 테스팅만 봤을 때는 잘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정도의 성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서는 믹스드 트래픽 필드 테스팅인데요. 이건 무엇이냐면 이렇게 두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어요.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미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여기가 아마 도시일 거예요. 도시 주행을 했고요. B가 이제 시골 주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 성능이 어땠는가라는 거였어요. 여기서 봤을 때 이제 이스트 루트가 도시고요. 웨스트 루트가 이제 시골인데, 여기서 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제가 생각에는 PER이었습니다. 그리고 IPG였어요. PER이 거의 1%도 안 나오는, 여기서는 거의 0.1%도 거의 안 나오는 그러한 실패로 보였고요. 너무 정확하고, 하지만 여기서 1% 보였지만 1%가 이제 토탈 샌드 BSM을 고려해봤을 때는 과연 높은 건가? 아무래도 애초에 전송된 게 좀 많았으니까 그래서 높은 건가 싶은데, 그래도 1%면 그래도 양호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그 두 패킷 간의 그 전송 간격도 이제 비교적으로 되게 다 일정한 그런 것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실제 주행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주행은 한 대가 주행한 것이 아니라 각각 4대씩, 여기 4대 같이, 그리고 여기 4대 같이 이렇게 주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좀 더 재밌는데요. 이 상황은 이제 일부러 좀 혼잡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혼잡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좀 말도 안 되는 혼잡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어 1km당 1260대 1250대인가요? 아무튼 그렇게 이제 밀집시켜 놓고 이제 테스팅을 했는데요. 아무튼 혼잡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혼잡한 상황이고, 이게 5x는 이제 곱하기 5죠. 원래 실제 혼잡한 상황보다 더 좀 과장시켜가지고 혼잡하게 한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얻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전에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컨제스션 컨트롤 알고리즘을 켰느냐 안 켰느냐가 조금 중요하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게 되냐면은, 혼잡한 상황, 여러분들이 이제 명절 때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도로 위에 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서는 이제 속도도 내지 못하고 찔끔찔끔 가는 그런 혼잡한 상황일 텐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주기적으로 패킷을 보내는 게 효과적이냐, 의미가 있냐? 안 그럴 겁니다. 왜냐면 이 직전에 보낸 거랑 지금 보내는 거랑 다를 게 없을 거기 때문이죠. 혼잡한 상황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간격을 조절을 할 수만 있다면은 혼잡함을 더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해서요, 그 혼잡함을 줄이기 위해서 이 알고리즘을 키느냐 끄느냐에 대해서 이제 성능을 각각 체크해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체크했을 때 정말 성능 이걸 이제 컨제스션 컨트롤 CC라 부르는데, 이 알고리즘을 껐을 때는 PR이 엄청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무 높죠.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그리고 이거 IA도 아까 그 두 패킷 간의
갭 차이도 이제 거의 초 단위로 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사고도 충분히 날 수 있는 그런 간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컨제스션 컨트롤을 켰을 때는, 그 알고리즘을 켰을 때는 이제 PR도 10% 미만, 그리고 IA도 이제 이러한 간격을 보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앞에 분명 오프보다는 정말 좋은 성능을 보였고, 그리고 1초 간격이라면은, 그리고 이런 밀리세컨 간격이라면은 이동이 별로 거의 없는 그런 상황에서는 충분히 감당 가능한 그런 IA인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컨제스션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LTE V2X는 좀 좋은 성능을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중구난방으로 얘기했지만 결국 말하고 싶은 거는 V2X가 이 시장에 어떠한 의미를 가지느냐라는 거였습니다. 자율주행의 등장으로, V2X가 이전부터 있었어요. 이전부터 있었는데 자율주행의 등장으로 다시 한 번 더 주목받기 시작한 그러한 기술이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V2X 표준이 LTE V2X라는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V2X는 결국 기지국을 통하지 않는 단말 간의 다이렉트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우리가 휴대폰을 쓰면은 그 휴대폰의 그런 데이터가 항상 기지국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송이 되잖아요. 그런데 V2X는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엣지 투 엣지, 좀 그 단말 간의 다이렉트 통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봤듯이 이론적으로는 정말 가능해 보여요. 근데 아직 여러 기사를 찾아봐도 실무에서는 정말 인프라나 그러한 기술들, 그리고 이끌고 있는 회사들이 물론 삼성이나 LG나 좀 많이 이끌고 있지만 아직 실용적으로는 많이 발전될 필요가 있다라고 지금 많이 논평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이 말은 즉슨 앞으로 또 뜰 분야이라고 생각하고 또 유망한 분야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어지네요. 네, 제 발표는 길었지만 이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이제 질문해 주시고 제 녹화는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